안녕하세요. 아트스탁의 새로운 소식을 전하게 된 MC 최상입니다. 요새는 정말 많은 재테크들이 있죠. 그 중에 아트테크라고 들어보셨나요? 국내 유명 작가들의 그림을 소유하고 또 지분을 사고 팔 수 있다. 이러한 아트테크의 블루오션을 선도해 오고 있는 세계 최초, 국내 최초 미술품 온라인 지분거래 플랫폼 아트스탁의 김진호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선 너무 만나서 반갑고요. 그러게요. 저도 네. 이런 미를 만나서 같이 이 봄날에 얘기할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 정말 말씀도 잘하셔.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트스탁이라고 하는 온라인 미술품 지분거래 플랫폼 운영하고 있는 아트스탁 김진호 대표입니다. 미술품을 거래를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기업가입니다. 와, 이게 미술품을 사고 판다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기가 되게 좀 어렵잖아요. 네네. 그럼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를 얻으셨어요? 주식시장의 형성하고 미술품 거래시장의 형성하고 역사가 같아요. 미술품이 단 한 번도 자산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항해시대에 만들어놓던 주식시장이 어느 카페에서 형성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때 거래 품목 중에 하나가 미술품이었어요. 지금 한국의 미술품 자체가 시장이 세계 시장보다 협소하고 또 굉장히 낮게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평가된 우량주를 선택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 미술품 시장은 저평가된 우량 시장인 거죠. 아, 그러니까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럼요. 그런 시장이었다 네, 이거네요. 이미. 근데 확실히 그런 이미지가 있던 것 같긴 해요. 약간 미술품을 소장하고 이러는 건 좀 부자들의 전유물이다 이런 느낌? 요 얘기를 좀 쉽게 표현하면 네. 자산이 민주적 소유 형태로 전환한다는 컨셉이 있어요. 한 200년 전만 해도 영국의 부르주아지들이 우리 공장을 우리 회사를 나눠 갖는다 이런 상상도 못한 일 아니었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자본주의화되고 세계화되면서 이 자산을 쪼개서 소유하는, 그러니까 회사를 쪼개서 소유하는 주식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저작권 형태를 뮤직하우라고 음악 저작권을 나눠서 소유하는 형태도 있죠. 그런 면에서 근데 미술은 그렇게 지분으로 소유하기에 굉장히 적당한 형태로 돼 있어요. 실제로 크기가 있고 실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1제곱센치당 내지는 3제곱센치당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미술품의 크기가 클수록 여러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조그만 거 진짜요? 비쌀 수도 있고 비싸지면 더 많은 사람이 나눠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럼 아무리 이게 조금 해도 이게 가치가 있으면 그렇게 경쟁이 되겠죠. 붙겠구나.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1cm씩 쪼개자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뭐든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고 팔려면. 네. 그러면 가격을 기준으로 하든 네. 크기를 기준으로 하든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우리는 1제곱센티미터로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작품이 있으면 그 작품의 1cm를 사고 파는 식의 거래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한 거죠. 그럼 주식에도 막 1주당 얼마 네,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다르듯이 예. 이런 미술품도 요 1cm당 얼마 이런 네, 식으로 그렇습니다. 가격이 책정되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그림 가격을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시장이 정하게 되죠. 원하는 사람이 많아. 그럼 당연히 올라갈 거고 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떨어질 텐데 그럼 최초의 상장 가격을 누가 정하느냐고 하는 거죠. 네. 그거는 현재는 선정위원들하고 감정평가사하고 작가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게 돼 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타당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검토해서 선정위원들이 모여서 최초의 선정 가격을 정하게 돼 있죠. 근데 이건 재밌는 게 공모가 완성이 돼야 상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2만 조각이 있는데 그런 2만 조각이 다 시장에서 판매가 돼야 상장이 되는 거니까 이 공모 가격이 시장 가격에 맞지 않으면 공모가 안 되겠죠. 그럼 시장에 진입이 안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그러면 저 좀 궁금한 게 외국에서는 이제 미술품에 대한 그런 거래 같은 게 좀 잘 되고 있나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보다? 유럽 중에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GDP의 0.56 정도가 미술품 구입에 사용이 되니까 우리나라가 0.0이거든요. 그럼 한 25배 이상 되는 거죠. 유럽만큼 또 미국도 그만한 성장들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은
근데 그에 미치고 있지 못한 현실이 좀 아쉽기는 해요 아직. 아, 그러면 이제 아트테크가 이제 블루오션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이후로 이제 뭐 온라인 미술품 지분 플랫폼이 막 이렇게 늘어나고 네네, 있다고 그렇죠. 해요. 그럼 그 중에서도 우리 아트스탁이 이건 좀 차별화됐다, 이건 괜찮다 하는 점이 있을까요? 지금 대부분의 아트테크를 지향하는 곳은 공동 구매를 통해서 모아서 구매를 해서 제3자한테 매각해서 수익을 쉐어한다. 아트테크는 그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거래가 되는 상설 거래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팔고 하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주식시장 같은, 그러니까 미술품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 거라서 이 공동구매와 상설 거래소는 좀 뭔가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아, 뭔가 조금 더 와닿는 느낌이 드는 게 주식 같은 경우는 요 실체가 없는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요 미술품 같은 경우는 요 있는 거를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분할을 하니까 내가 요만큼 요거 내 예, 거다. 네, 그렇습니다. 요런 걸 느낄 수 있으니까 예, 조금 맞아요. 더 일반 서민들이 좀 더 접근하기도 쉽고 누구나 한번 나도 이런 재테크 해볼까 생각을 하기가 쉽겠어요. 실제로 그 디지털적인 아날로그적인 자산을 디지털로 바꾸고 그를 거래를 활성화시키면서 또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어떻게 유지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숙제 중에 하나죠. 요즘 유행하는 NFT랑 비교를 해보면 좀 다른 얘기가 될 텐데 누구나 다 NFT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NFT는 쉽게 설명하면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어떤 거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영수증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영수증을 도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도입할 수 있죠. 그 의도대로 도입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거래를 하고 싶어 그럼 NFT 형식으로 발행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마치 이 NFT가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되면은 안 돼요. 제가 느끼는 이 NFT는 이 실물이 존재하고 그 실물의 가격과 같이 등치돼서 나가야 되는데 이런 거죠. 뭐 책은 여기 있는데 이 책에 대한 NFT를 발행을 해서 이 책값은 책값대로 다니고 NFT 가격은 NFT 가격으로 오르내리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것과 그 가상의 것이 일치돼야 실제로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트스탁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죠. 그럼 실제로 소유를 하는 거나 인터넷상에서 내가 지분을 소유하는 거나 같은 가치를 느끼도록.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미 상장된 것들이 있나요? 네, 그럼요. 시장에 이제 지난 27점을 가지고 지금 베타 서비스를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몇 개월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대가들이라고 생각되는 작가들의 작품이 뭐 상당히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이 미술 시장이라는 게 작품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 혹시 최고가는 어떤 게 있나요? 좀 인상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임본재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분 작품이 한 2,700원에 상장이 돼서 지금 현재 한 15,0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한 5개월 만에. 5개월 만에요? 네. 요새는 또 주식이 다 막 파란불 떴다, 제대로 물렸다 이런 분들 많은데 요게는 지금 몇 배가 오른 거예요? 와. 미술은 특징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 상장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실제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미술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근원적 자산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이모제스 지수 같은 경우에 보면 미술이란 자산은 언제나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걸로 돼 있어요. 상장 가격보다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죠. 마치 서울 집값처럼. 강남 끝없이. 집값처럼.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미술을 좀 멀리 하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미술이 또 하나의 돈을 굴리는 방식, 재테크 방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새로운 관점인 것 네, 같습니다. 그럼요. 와, 진짜 저 같은 좀 젊은 세대들도 한번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드시 해야죠. 우리 나이 때 50대, 60대 사람들은 자산을 못 가진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면 집도 사고 뭐도 사고 그래서 자산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 세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자산을 갖는 게 좋죠.
집을 이거- 못 갖고 차라리 그림 갖는 게 나아요. 집 대신 그림을 갖고 네. 있고 그런 훨씬 남자친구를 될것 같아요. 만나는 게 좋겠죠. 그래도 멋있잖아요. 남자친구가 또. 코인에 이렇게 빠졌어 이런 거보다는 이런 그림을 사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나눴어라고 하는, 그리고 이 작가를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나눴어 이런 얘기를 하는 남자가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겠어요? 아, 확실히 그러니까 뭔가 똑같은 재테크지만 이 사람을 만드는 그 이미지, 브랜드 품격이 이미지 다르죠. 자체가 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지금 현재 부유해지긴 쉽지 않지만 풍요로워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번다라고 하는 것들의 그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을 매력 있게 만들고 품격 있게 만드는 재테크가 될 수 있어요. 아, 그럼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책 안에 담겨 네,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와, 더 나은 삶을 위한 미술 투자. 이 책을 보시면 적어도 아트테크에 대해서는 아는 척할 수 있어요. 왜 예술이 재테크의 대상이 되고 파인아트가 왜 재테크가 되고 왜 그것들이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규모는 또 어떻게 성장하게 돼 있는지,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개관 정도로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일을 운영하고 있는 아트스탁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비전이나 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뭐 정리돼 있죠. 아, 그러면 약간 아트테크 개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서점 기대를 덜 했는데 서점에서도 인기가 있다 하고 서점 매대에서도 많이 올라가 있고 하는 거 보니까 뭐 그런 대로 인기가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또 책을 읽다 보면은 예금자 보호법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뮤직하우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생각이 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음악 저작권이라고 하는 형태의 유동화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준다는 거는 꽤 획기적인 시도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증권법상의 증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규정에 있어서는 법률적 해석이 좀 냉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증권 거래에 따른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감독기관의 대처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독기관이 조금 더 폭넓은 자세로 이거 평가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런 쪽에 대해서 새로운 저작권의 형태로 새로운 시장이 넓어지고 또 투자자들이나 또 음악가들이 훨씬 더 많은 형태의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겠죠. 물론 아트스탁은 어떻게 우리는 그 해지해 나가고 우리가 신뢰를 확보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언제나 고민하고, 그 고민 속에서 새로운 시스템도 만들고 또 자문단도 두고 또 이 부분에 대한 또 대책도 만들고 또 굉장히 많은 변호사들과 법률 검토를 통해서 시장법상의 증권의 형태로 해석되지 않게 노력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만, 저는 요 뮤직하우의 사안에 대해서도 법률적 문구 자체로만 해석되는 거는 좀 피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아, 그러면은 우리 아트스탁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을 좀 더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이 좀 마련이 되어 있다는 네, 건가요? 그렇죠. 그 아트스탁은 법률적 장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게 법률적 그 지원,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제도도 만들고 그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투자자가 피해를 보지 않을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죠.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 이제 미술과 경제의 혼합, 이 아트스탁까지 오셨는데 저는 그래서 그 다음 대표님의 행보가 너무 궁금해요. 이 아트스탁에 관련된 일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아트스탁이 한국에만 있을 일이 아니거든요. 아트스탁 뉴욕, 아트스탁 런던, 아트스탁 파리, 아트스탁 도쿄가 있어야겠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한국 작가들이 세계로 나가고 또 세계 작가들이 또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일들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품격 있는 또 조금 더 나은 문화를 가진 것들로 이제 좀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희망이 있고요. 희망들 속에서 좀 다양한 산업 형태가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 해도 좀 제 한평생이 좀 바쁠 것 같기는 하네요. 그럼 막 미래에는 막 그런 장면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너 루브르 박물관 있지? 거기 모나리자 머리카락 한 올 내 거야. 뭐 이런 거. 지금 그렇잖아도 러시아 박물관하고 뭐 해볼까 하는데 이게 오, 러시아. 저는 요 전쟁이 생겨가지고 아이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트스탁의 김진호 대표님 모시고 오늘 아트테크부터 아트스탁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나눠봤습니다. 아마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와, 이런 시장이 있구나 하면서 이게 눈이 새로 뜨이는 와우. 듯한 기분이 느껴지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대표님 마지막으로 이거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얘기 나누면서 저도 같이 또 한 템포가 정리된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아트스탁은 미술로 세상을 조금 더 낫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술품 증거를 통해서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 그러면서 작가도 또 후원하고 또 작가 교류 속에서 또 좀 더 재밌는 그리고 또 풍요로운 그런 삶을 좀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트스탁에 대한 첫 유튜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